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들이 있는데요. 이게 좀 흥미로운 조합입니다. 한국의 새로운 인공지능 법률 체계도 있고요. 또 기후변화에 맞서는 어떤 지역사회의 계획, 그리고 2025년 한국 정치의 격변 가능성, 이런 얘기까지. 네, 맞습니다. 기술, 환경, 정치 이 세 가지 축에서 지금 뭔가 큰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 얘기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흐름들이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, 여러분께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. 그럼 먼저 그 AI 기본법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EU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2026년 1월 시행이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막 규제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. 아, 그런가요? 네, 핵심은 균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혁신은 좀 장려하면서도 위험은 또 관리하겠다. 사실 이게 양립하기라 쉽진 않죠. 그렇죠. 줄타기 같은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AI위원회라는 걸 만들고요. AI를 위험도에 따라서 좀 나눕니다. 뭐 고용형 AI, 생성형 AI 이런 식으로요. 아, 등급을 매기는군요. 네, 그래서 사업자 의무로 좀 다르게 부과하는 거죠. 일단 체계적인 틀을 만들겠다 이런 시도입니다. 근데 이게 EU랑 비교하면 한국의 속도가 엄청 빠른 느낌인데요. 그리고 사장 규제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? 혁신 친화적 그런 반영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한국은 일단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선허용 후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 속도를 좀 조절하려는 거죠. 아하. EU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잖아요. 그거랑은 좀 다른 노선입니다. 물론 그렇다고 뭐 딥페이크나 저작권 침해 같은 문제들, 그런 윤리적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. 당연히 있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그 시행령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에서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거냐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이게 결국 여러분 일상에도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. 그렇군요. 기술 규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좀 더 우리 삶이랑 가까운 얘기로 가볼까요? 기후변화 대응. 경남 의령군 자료가 있더라고요. 아, 네. 그 탄소 중립 기본 계획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국가 목표를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실제로 해나가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아서요. 이게 흥미로운 게 그냥 뭐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고요. 실제 그 지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. 예를 들면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올랐는지, 폭염 일수는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거요. 오, 구체적이네요. 그리고 의령군이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. 39.6%니까요. 와, 거의 40%네요. 초고령 사회. 네, 이런 인구 구조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짜려고 한다는 점,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담겨 있나요? 뭐 예를 들면? 여러 가지인데요. 건물 에너지 효율 높이는 거, 뭐 쿨루프 시공이나 LED 교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하고요. 네네. 전기차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늘리고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팜이나 뭐 저메탄 사료, 바이오차 활용 이런 거, 폐기물 관리도 강화하고 또 산림 같은 탄소 흡수원 늘리는 방안까지 꽤 구체적이에요. 예산 계획도 다 있고요. 이야, 정말 우리 동네 문제로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네요. 그렇죠.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기술과 환경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. 이게 또 상당히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. 2025년이 한국 정치에 좀 격동적인 해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. 네, 한 언론 자료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분권형 개헌 논의가 갑자기 막 힘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내용이죠. 분권형 개헌이요? 아, 그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에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하죠. 맞습니다. 그 논의는 사실 뭐 정치 원로들 중심으로 꾸준히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왜 하필 2025년이 분기점이 될 수 있냐? 그 배경에는 현재 정치 상황, 특히 여러 특검 수사 같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. 아, 특검 수사 상황. 그것도 자료에 있었죠.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자들이 소환에 잘 응하지 않거나 또 해외 도피한 인물 수배 얘기도 있고요. 좀 난항을 겪는다는 보도가 있었고. 네, 그런 내용들이 보이죠. 그리고 최혜병 특검 쪽에서는
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.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. 이런 수사 하나하나가 정치 개편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수사들의 결과나 그 진행 과정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이게 뭐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요. 복잡하네요.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보이는 그런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여론이나 정치권 역학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정치 시스템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니까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와,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술, 환경, 정치 이 세 분야에서 동시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AI 기본법은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틀을 짜는 거고 네, 법적 토대 마련이죠. 그리고 의령군 사례는 기후 위기 대응이 이제 정말 현실적인 지역 과제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요. 그렇죠. 아주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.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으니 네, 변화의 폭과 깊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흐름이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거거든요. 그렇게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겠죠. 앞으로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기술 규제의 방향,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실천,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.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와 도전을 보고 계시나요?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